와이즈 클럽. 당신도 투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연봉이나 성과급을 잘 받기 위해서 이것도 되게 협상력이 중요하잖아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결혼을 하면 그 결혼 전보다는 남편이나 와이프가 더 상냥하게 대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왜 그러냐면 결혼 전에는 우리 연세대 경제학부 한순구 교수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적한 건가요? 네네. 그럼 예, 이렇게 예. 합니다 저희. 예. 그래서 사실 경제학과 교수님이신데 예. 경제학은 좀 어렵고 그러게 말입니다. 딱딱하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게임 이론을 많이 연구하신 분이시죠. 예. 교수님이. 박사를 게임 이론 쪽으로 받았습니다. 예. 근데 그 게임 이론 그래도 어디선가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텐데 게임 이론이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 이런 게 게임 이론이다. 좀 한마디로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요. 좀 길게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네, 좋습니다.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주로 하는 얘기는 예. 말하자면 그 우리 대표님이 이 대표님이 네. 서울에서 사과를 많이 드신다. 예. 그럼 저랑 관계가 있을까요? 사과요? 예. 사과를 막 하루에 20개씩 드신다. 네. 저는 그냥 별난 분이네. 예. 라고 하고 사실은 저는 크게 신경을 안 쓸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가 무인도에 어떻게든 표류하게 됐어요. 네. 거기 사과나무가 딱 한 그루 있는데 네. 이대호 대표님이 사과를 너무 많이 드시는 분이다. 네, 그럼 네. 제가 신경이 쓰일까요? 쓰이죠. 몹시 쓰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많은 사람이 물건을 팔고 많은 사람이 사면 네. 옆에 사람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든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저랑.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그게 사과나무 한 그루에 그 밑에 사람 둘이 있는데 한쪽이 사과를 많이 먹으면 제가 덜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뺏기죠. 이렇게 다른 사람의 행동이 네. 저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걸 게임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게임이라는 게 이제 사람들이 무슨 컴퓨터 게임이나 트럼프 게임 아니냐. 근데 네. 카드 게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 카드 게임을 할 때 그 패가 옆 사람이 잘 들어오면 저는 불리하고 그렇죠. 잘 못 들어오면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이 카드 게임 전원 명이 할 때처럼 다른 사람들의 운이나 행동이 또는 기술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분석해 보자. 라는 것이 게임 이론입니다. 굉장히 그 상대적인 영향을 많이 주고받는. 생각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사과를 사 먹을 때는 사과 너무 비싸서 안 사 먹는다 이러지만 네. 예를 들어서 삼성의 갤럭시하고 미국의 아이폰이 경쟁을 할 때는 삼성의 갤럭시는 항상 아이폰이 뭘 하는지를 보고 아이폰을 견제하거나 협력하거나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상대방을 끊임없이 신경 쓰고 상대방을 속이기도 하고 또 상대방을 이렇게 유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상대방이 있는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 게임이다 라는 겁니다. 예. 우리 그 경제 생활 속에서도 알게 모르게 게임 이론이 우리한테 침투해 있고 그거를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 광고 시장에서도 맞습니다. 그런 게 좀 많이 투입이 되고 있다고요. 그렇죠. 광고를 하는데 이제 그 가장 경제학에서 많이 하는 게 이제 캐시 버닝 이론이라고 그러는데요. 캐시 버닝. 예. 현금을 막 이렇게 쌓아놓고 태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고라는 거는 예. 경제학 게임 이론적으로 보면 시청 앞 광장에 네. 그 만약에 자동차 광고다. 그럼 현대자동차가 거기에 산더미처럼 5,000원짜리 지폐를 쌓아놔요. 네. 그 휘발유를 확 버요. 그러고는 불을 탁 붙이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돈이 타니까 다 구경 올 거 아니에요. 예.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광고를 할 때 보면 거기 정말 그 프라임 타임에 예. 유명한 배우들이 나오면 네. 사람들이 와, 이 광고 돈 많이 썼네 그렇죠. 라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그 거기 나온 배우가 현대차 너무 좋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말을 믿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거기 돈 받고 나온 사람이 당연히 좋다고 하겠죠. 그렇죠. 예, 광고 나쁘다고 모델이니까. 하면은 그 광고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이 자동차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냥 배우일 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문성도 없고 당연히 좋다고 얘기할 텐데 그걸 왜 우리가 왜 믿냐? 네. 이 사람이 광고에 출연하려면 돈을 너무너무 많이 받는 배우라는 걸 저희가 알아요. 네. 근데 현대차가 자기 자동차가 그 별로 품질이 안 좋은데 이렇게 비싼 배우를 써서 하면 소문이 어떻게 나냐면 몇 번 타본 사람들이 그 자동차 네. 퀄리티가 안 좋다라고 해서 현대자동차는 돈만 다 불사르고 이익을 못 냅니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는 이런 시그널을 주는 거죠. 우리가 바보가 아닌데 왜 이런 돈 많이 들어가는 이상한 쇼를 하겠냐. 이건 우리가 너무 자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믿고 한번 이 자동차를 사봐라.
그러면 좋은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계속 사게 될 것이다. 우린 그만큼 자신 있다라는 거를 이 현금을 불살라서 보여주는 시그널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게 시그널링 게임이라고. 시그널링 게임이요. 예. 그러니까 수억 원, 수십억 원을 들여서 광고를 할 만큼 우리 제품이 가치 있고 우리는 자신감이 있다. 그렇죠. 그 시그널을 주는. 조금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시그널링 게임에 저희가 또 하나로 보고 있는 것이 대학 교육입니다. 대학 교육이요? 예. 대학 교육을 갖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네. 그 대학 나와봤자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고 괜히 4년간 학비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냥 학위, 예, 그렇죠. 학교 간판 예. 따라가는 거 아니냐. 예. 근데 그게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하냐면 네. 나는 내 능력에 너무 자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4년간 대학 교육을 받으면서 여기서 이게 쓸모가 있든 없든 대학 교육 이 어려운 공부를 해서 나는 다 A를 받고 졸업을 했다라고 네. 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 인재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별하기 힘든데 네. 이 사람은 자기 4년을 불살라서 자기 능력을 증명했다고 보는 거죠. 그게 쓸모가 있지 않더라도 대학이 사실은 별로 가르치는 게 없어도 사실은 그 구별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개인이 자기 능력을 시그널하는 거를 도와준다. 라고 하는데 뭐 약간 그 교수들의 예. 구차한 변명 같기도 하지만 또 노벨상을 받으신 게임 이론 경제학자의 이론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기업들이 잘 만든 혹은 잘 못 만들었던 어떤 제품을 포장을 하거나 전시를 할 때도 이 게임 이론을 좀 적용을 해볼 수 있나요? 그것도 광고랑 비슷한 효과라고 생각이 네. 됩니다. 그래서 그 포장이나 이런 거에 정성을 많이 들었는데 네. 이제 그런 거는 사실은 이윤과 직접 관련되지 않고 비용을 늘리는 건데 네네네. 그럼 이상하잖아요. 이 회사가 왜 비용을 늘리면서까지 이렇게 할까? 손해가 아닐까라고 해서 사람들의 궁금증을 유발하고 네. 그 사람들이 생각해 보면 이 회사가 품질에 자신이 없으면 자기 돈을 이렇게까지 약간 허비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그널을 주는 효과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까 다른 사람의 행동이 나머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대표적인 이제 게임 이론이라고 맞습니다. 정의를 예, 해주셨는데 사실 사회생활 할 때 연봉이나 성과급을 잘 받기 위해서 이것도 되게 협상력이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연봉하고 성과급을 주는 사람도 있고 예. 사실 성과급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팀이 됐든 부서가 됐든 회사가 됐든 캡이라는 게 있고 한도가 있고 그렇죠.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럴 때도 이 게임 이론, 이 전략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그러니까 협상에 관한 또 게임 이론들이 아주 넓게 존재를 하는데요. 네. 협상을 할 때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이론이 제일 재밌는 거는 약간 그 제가 또라이 전략이라고 그러는데 또라이 전략. 네. 자기가 이상한 성격이다라고 하는 것이 효과 있을 때가 있습니다. 네네네. 이제 제가 학생을 해보면 네. 학생들이 시험은 이제 막 백지를 내놓고 와서 성적을 달랠 때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저는 교수로서 넌 성적을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백지를 내놓고요? 그런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협상력이 좋아요. 아니, 네. 그 몇 줄이라도 쓰지도 않고. 아니면 엉뚱한 얘기 쓰고. 그래갖고 이제 제가 F나 D를 주면 예. 나를 이제 B나 A로 올려달라. 네. 막무가내로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당연히 저는 안 해주죠. 네. 근데 이제 은근히 걱정되는 거는 이 학생이 조금 정신적으로 불안해서 이것 때문에 무슨 사고를 치지 않을까. 그러면 저희한테는 상당히 또 타격이 올 수 있잖아요. 마음이 약하시구나, 교수님이. 마음이 약한 게 아니라요. 네. 요즘은 그 학생들이 어떤 거 교수에 대해서 시비를 걸면 논란이 되면 저희도 쉽지 않습니다. 막 교수 평가도 받으셔야 되고. 교수 평가는 괜찮은데 네. 온라인에 올린다든지, 그러니까 제가 하지도 않은 것 같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해코지. 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뭐 사고를 칠 수 있습니다. 그 엉뚱한 핑계를 대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엉뚱한 사고를 쳐놓고 그 이유가 한승우 교수 때문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약간 내가 성격이 약간 까칠하고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이 협상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합리적으로 내가 이 회사 아니고도 갈 데가 많다라고 이제 얘기했을 때 그것이 가장 효과가 있죠. 그래서 나한테 섭섭하게 해주면 나는 다른 사람이 있다. 제가 이제 결혼을 설명할 때 그거를 하는데 사실은 결혼을 하면 그 결혼 전보다는 남편이나 와이프가 더 상냥하게 대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왜 그러냐면 결혼 전에는 이제 서로 법적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좀 서운하게 하면 딴 남자, 딴 여자를 만날 수 있거든요. 헤어질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비스가 좋은 거예요. 아. 그런데 결혼을 떠날 수 하면 있으니까. 네, 네. 결혼을 하면 떠날 수 없는 관계 되면 서비스가 안 좋아지는 거죠. 아. 그래서 너 말고도 다른 난 그 젊은 여성을 사귈 수도 있다. 네. 너 말고도 나도 다른 남성을 사귈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음. 그 대안이 존재한다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협상력이 사실은 생기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협상력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 그럼 부부간에는 그런 협상력이 서로가 떨어질 수밖에 서로 없어서 합의안의 그 협상력을 포기한 거죠. 왜냐하면 아. 서로 서비스를 잘해주기 위해서는 되게 힘이 들더라고요. 저도 데이트를 해봤는데 네. 지금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네. 주말마다 좋은데 데리고 다니고 하다가 네네네. 코피 터지고 막 남몰래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제가 체력이 약해서 네. 교수라면서 이제 좀 쉽게 살려고 그랬는데 데이트하다가 과로사 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집에 바래다 줘야 되고 그렇죠. 뭐 선물도 해줘야 되고 아침에 일찍 저희 집에서 출발해갖고 그러면 네. 이제 저는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그러면 또 데이트하는 시간 외에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뭐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네. 결혼 제도는 그래 생긴 게 아닌가 경제학자로서는 보고 있습니다. 쌍방 독점 제도가 경제학이다. 그거를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근데 이것도 뭐 예를 들어서 한승구 교수님이 게인 이론 설명하면서 결혼은 독점이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독점 깨기 위해서 뭐 일부러 이 혼인 신고를 안 하고 있건 뭐 이럴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현실적으로도. 그건 뭐 본인의 선택인데 네. 예 그거는 잘 생각하셔서 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그것과 그 관련돼서 네. 또 이제 경제학에서는 그 배틀 오브 섹스라는 게 있는데 네네. 하여간 또 그 왜 여성들이 요즘은 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여성들이 남성보다 수줍음을 많이 탄다. 되게 남자가 결혼하자 그러고 여성이 좀 망설이고 이런 게임이 되는 이유도 또 있습니다. 게임으로 전통적으로. 예. 그게 뭐냐면 이제 되게 아기를 갖는다고 생각하면 예. 그 아기가 여성의 책임이 되기 때문에 남성이 이제 예전에 만약에 결혼 제도가 없었다 그러면 많이 아기만 이렇게 덜썩 갖고서는 도주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네네네. 그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남성이 육아에 같이 참여해서 성실한 이런 남성이냐 아니냐를 체크하기 위해서 빨리 결혼을 안 해주고 이렇게 남자를 여러 가지 테스트하는 그런 과정이 남자가 느끼기엔 여자가 수줍음을 탄다. 더 부수적이고. 그렇죠. 남성은 조금 책임감이 덜하니까 조금 더 진취적으로 나가는 또 작업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것도 또 그것도 게임으로 하나 약간 있습니다. 예. 생물학적으로도 생물학적 진화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 진화론하고 저희 게임 이론이 통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래요. 진화론이 적자 생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희도 보면은 더 소비자에게 선택받는 물건이 살아남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적자 생존의 그 원리가 이 경제나 진화론이나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근데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류가 발달해온 거랑 때려야 뗄 수가 없는 그렇습니다. 부분에 있는 거네. 그걸 또 우리는 경제적으로도 활용을 잘 해봐야 되는 거고. 예. 아까 제가 여쭤봤던 게 성과급하고 연봉 같은 경우. 그러니까 사장님 나 이 돈 받고 여기서 안 있을 거예요. 딴 데서 더 많은 돈을 주고 오래요. 이렇게 하면 협상률이 당연히 높아지는 그렇죠. 건데. 예. 근데 반대로 연봉을 주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협상력을 또 이 위치에서 또 높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장님도 너 말고도 있다. 계속.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사장님의 입장에서 또 할 수 있는 거는 그 좀 공평한 제도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사장님도 모든 사람을 안고 있기보다는 이제 우수한 사람하고 우수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우수한 사람을 더 보호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수한 사람에게 그에 맞는 인정을 받게 해주고 대우를 더 하게 해주는 이런 그 작업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접점을 찾는 게임인데, 그렇죠? 근데 그게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절한 비용으로 최고의 효율을 내고 또 직원들의 사기도 좀 높여줬으면 좋겠고. 사실 이 질문이 너무 욕심인가? 되게 욕심이신 게 네. 이거를 만약에 해결할 수 있으면 네. 제가 바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경제학에서 진짜 영원히 풀리지 않을 문제가 대리인 문제라고. 대리인 문제요. 예, 주인 대리인 문제라고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주인 마음에 들 정도로 일하는 직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경제적으로 성공하려면 일하는 모든 사람이 자기가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그 사람들이 능력이나 뭐 지식이나 상관없이 그 조직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근데 아무리 똑똑한
명문대 출신을 갖다 놔도 이 사람들이 아무 주인 의식이 없으면 회사 돈을 다 횡령해 먹고 회사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인 의식을 갖춰야 되는데 그 주인 의식을 그 주인이 아닌 직원들이 갖게 해주는 것이 그 수학적으로 아직 경제학자들이 풀지 못한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 풀면 노벨 경제학상. 당연히 노벨 경제학상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게임 이론으로 몇 가지를 이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경제적으로 보면 동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싸움도 많이 생기고 분쟁도 예, 생기고 예, 예. 동업이 어려운 이유도 게임 이론으로 설명이 되는 건가요? 동업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가장 그 구체적으로 보는 거는 이제 담합이라고 그러는 네. 동업을 또 많이 봅니다. 네. 경쟁자들끼리 힘을 합쳐서 예. 동업을 할 때, 네. 그러니까 동업을 할 때는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하는데 그게 두 사람이 서로가 없으면 완전히 그 보완적인 관계라서 예. 한쪽이 빠지면 나도 완전히 망한다라고 하면은 동업이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렇죠. 둘이 같이 망할 수는 없지만 절대로 배신하는 일은 없죠.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동업하다가 잘 되다 보면 내가 고객 리스트를 전부 갖고 가서 독립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술을 빼돌려서 딴 데로 간다든지 할 수 있는 상대방한테 손해가 되지만 내가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행동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동업이 깨지는 것이 되는 거죠. 네네.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동업이 깨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되게 간단한데 동업을 깨지지 않기 위해서는 막 우리 이디오 대표님하고 저하고 네. 막 너무 인간적으로 친하다. 예. 저희는 이런 거는 동업을 유지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동업을 잘 유지하도록 노력하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동업을 깨면 오히려 내가 처벌을 받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당근과 채찍이라고 하는데 동업이 잘 유지되면 더 많은 당근을 받고 동업이 깨지면 더 많은 채찍을 맞게 되도록 그 제도를 잘 만들면 동업이 잘 유지가 되고 네. 그 제도가 제대로 안 되면 동업이 깨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계속 유지해야만 이익이 서로 극대화될 때 그럴 때 그냥 그렇죠. 롱런 할 수 있는. 그렇죠.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배신이 가능할 때는 배신해서 더 이익을 얻는 게 가능할 때는 그걸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잘 마련하자라고 해서 이제 그런 걸 연구하는 또 게임 이론의 분야가 있습니다. 그냥 오랜 친구여서 뭐 저 성격을 잘 알고 있으니까 서로가 예. 부모님도 친하니까 그래서 그런 건 하등 도움이 안 되고 그렇죠. 그런 거는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 그래서 철철지 원수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가까운 사람이 그 나를 저버렸을 때는 더 뼈 아프고요. 네. 나한테 아주 상반되는 나랑 사이가 나쁜 적이 예. 나와 손을 잡으면 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적과의 동침이라고 그러는데 네. 사실은 협력할 때 더 효과가 있는 사람은 자기의 가장 그 숙적이라고 볼 수 있는 원수 같은 사람이 사실은 실제로 손을 잡으면 제일 효과가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친구는 어차피 계속 친구니까 네. 이 사람이 도와봤자 여태까지도 도왔거든요. 네네네. 근데 나를 계속 못 살게 굴던 사람이 나랑 손을 잡아주면 그건 나에게 엄청나게 도움이 되죠. 아 그럼 만약에 다시 깨지면 또 적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을 어떻게 잘 설득해서 나의 협력자로 만들고 그 협력이 깨지지 않도록 유지하느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연구를 할 필요가 그게 또 본인의 이익에 계속 네. 이익이 된다면 계속 경제학적으로는 이제 불법이지만 예. 담합이 이제 그런 건데 그렇죠. 서로 경쟁하는 회사끼리 사실은 담합을 해서 공정거래위원회 걸리기 때문에 하시면 안 되는 거지만 그렇죠. 그 담합을 하게 되면 이익이 많이 창출이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둘이 서로 가격을 막 낮추다가 예. 우리 너무 낮추지 말고 좀 올리자라고 네. 하는 게 담합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좀 올리고 나면 이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약속을 누가 깬다고 경찰에 고발할 수가 없어요. 고발하면 나도 잡혀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사람 누구 외부에서 뭐 판사님이나 검사님이 도와줄 수 없는 이런 약속이기 때문에 이런 건 그 담합의 약속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서로 잘 그 당근과 채찍을 잘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과의 동침 대표적인 게 담합인 거네요. 맞습니다. 이걸 깨면은 안 되고 계속해서 담합을 유지하면서 우리 회사 이익을 또 보전을 해야 되고. 근데 그걸 또 교묘하게 정책적으로도 담합을 깨버린 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게임 이론을 활용한 걸 텐데 리니언시 제도라고 해서 맞습니다. 자진 신고 제도가 있죠. 그러면 맞습니다. 자진 신고한 사람에게는 과징금도 물리지 않고. 그렇죠. 예. 그것도 일부러 완전히 그걸 완전히 딱
타겟팅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담합이라는 것은 구두 약속이기 때문에 네. 한쪽이 자백을 하지 않으면 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근데 실제로 딱 담합을 해보면 그런 정책이 아니더라도 중간에 깨집니다. 왜냐하면 담합이 잘 되면 양쪽이 이익이 많이 남거든요. 네. 그럼 이익이 많이 남을 때가 사실은 배신하기 가장 좋은 때예요. 그러니까 배신을 해도 하나도 가질 게 없을 경우에는 사람들이 배신을 잘 안 합니다. 아, 배신해봤자 실익이 없을 예, 때. 회사가 이익이 없는데 지금 이익이 거의 없는데 배신해봤자 자기가 가지고 나갈 거 없거든요. 회사가 이익이 많이 남으면 아, 내가 여기서 절반만 가지고 나가도 내가 잘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할 때 오히려 배신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게 꼭 정부가 깨려고 그러지 않아도 그 막상 또 담합이 자연스럽게 깨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 그래서 그 담합이 되게 오래 가지는 못한다. 오래 가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 것 같습니다. 이익이 높을 때, 잘 될 때 저걸 내가 깨서 저 절반만 내가 가져가도 얼마야. 약간 이런 식의 딴 그렇죠. 생각이 예, 드니까. 조강지처를 벌인다는 게 우리나라 그 말에도 게임 이론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시절에 같이 그 고난을 넘긴 그 배우자를 네. 어려울 때는 오히려 헤어지지 않는데 예. 그 배우자들이 성공해서 잘 살게 되면 이혼을 하게 된다는 것이 이제 조강지처를 벌인다는 그 말의 뜻이거든요. 그 어떤 의미일까? 뭐 재산 분할을 뭐 반을 해줘도 나한테 남는 게 많으니까 뭐 이런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원래 뜻은 조강이라는 게 이제 아주 그 잡곡밥을 먹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잡곡밥을 같이 먹은 그 와이프를 버리지 마라라는 얘기인데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잡곡밥을 먹으면서 가난을 헤쳐서 이제 잘 살게 됐을 때 많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무슨 뭐 어떤 정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그 여태까지 뒷바라지해줬던 여자친구를 버린다든지 이제 이런 일들이 사실 일어나는데 그거는 합격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교수님이 어디서 해주신 말씀 들었는데 마피아가 많은 라스베이거스가 경찰이 많은 뉴욕보다 더 안전하다라는 말씀해 주신 적 있으세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 마피아가 예전에는 라스베가스 대부를 보면 라스베가스를 마피아가 지배하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제가 라스베가스를 방문했을 때는 그 시기는 좀 지났지만 네. 여전히 마피아인지 아닌지 저도 자신 없지만 그 어떻게 보면은 카지노 도박장에 가면 네. 그 카지노 도박장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그 카지노 도박장에 보안은 그 주인 카지노 도박장의 주인이 사설 경비업체를 이용해서 또 자기 직원을 이용해서 네. 보안을 하게 되겠죠. 근데 제가 약간 이상하게 느낀 거는 제가 대학생 때 미국을 가봤는데 그때 지금에 비해서 뉴욕이 상당히 위험한 도시였습니다. 그때. 지금보다 더. 80년대에는 네. 뭔가 약간 치안도 안 좋았고 그래서 경찰들이 있는데 경찰들이 있어봤자 제가 지하철에서 막 소매치기를 당할 것 같은 느낌이 되게 심했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이 벌어졌었는데 라스베가스에 가보니까 경찰들은 안 보이는데 소매치기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돈 많이 싸들고 그렇죠. 카지노 하러 온 사람들이 많은데 뉴욕은 이렇게 막 지갑에 꽁꽁 숨기고 다녀도 막 뺏어가는데 네. 예, 거기는 막 술 취해갖고 라스베가스는 관광지니까 네. 주머니에 현금 잔뜩 도박하려고 넣고 비틀비틀하고 다녀도 돈을 안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봤더니 네. 뉴욕에서는 경찰이 물론 소매치기를 잡겠지만 네. 그렇게 막 길을 쓰고 잡을 이유까지는 없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소매치기가 자기 돈을 뺏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신고 들어오면은 뭐 그렇죠. 응대하고. 자기가 월급은 받지만 네. 근데 라스베가스에 가보면 라스베가스는 만약에 A라는 카지노 도박장에서 소매치기가 많이 발생하면 사람들이 이 카지노 도박장에 안 오겠죠. 네. 그러니까 이 카지노 도박장 주인은 우리 도박장에서 그 불법 행위가 소매치기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소문이 퍼지면 자기가 사업이 망하니까 길을 쓰고 소매치기를 잡을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이만한 등치 가드들 쓰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막 CCTV 쫙 설치하고 그래서 오히려 라스베가스는 더 안전한 도시가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네요. 예. 그래서 한때는 이게 그 어떻게 보면 마피아가 예. 그 정부보다 예. 마피아가 경찰보다 더 우수한 조직인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특히 뭐 치안이 불안한 나라에서는 그렇죠. 예. 그렇죠. 왜냐하면 마피아는 저희가 딱히 세금을 주지도 않는데 예. 우리를 잘 보호해주고 라스베가스에서 물론 그것도 그들의 이권 때문에 하는 그렇죠, 거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경찰은 오히려 이렇게 불러도 빨리 출동 안 할 때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그 근원을 보면 예.
그 우리의 정부라는 것이 이게 또 경제학 이론에 있는 건데요. 네. 정부가 어떻게 발생했냐 하면 되게 힘이 센 마피아나 도둑이 정부의 기원이다라는 경제학 이론이 있습니다. 힘이 센 마피아나 도둑이 정부의 기원이다. 네. 이유가 뭐냐면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 4천 년 전 한반도로 가본다고 해봅시다. 예. 그럼 3, 4천 년 전에 한반도에 이제 정부도 없고 이런 상태인데 어떤 힘센 사람이 이제 좀 사람들한테 곡식을 뺏어서 살고 있었어요. 네. 이 사람 A라고 해봅시다. 네. 이대호 대표님이라고 해봅시다. 네. 힘이 세셔갖고. 네. 근데 이대호 대표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누굴까요? 사실 거기 농부들은 아니에요. 이 네. 사람들은 고맙겠죠. 왜냐하면 농사를 지어갖고 나한테 한 10분의 1을 주니까. 네. 문제는 뭐냐면 다른 도둑입니다. 다른 도둑들. 네, 내가 이 A라는 농부한테 네. 그 곡식을 어느 정도 매번 가서 받아야 되는데 다른 도둑이 와서 이 A라는 농부의 곡식을 다 가져가면 내가 가져갈 몫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몇 번 이렇게 도둑질을 하다 보니까 야 이거 다른 도둑놈들이 있으면 내 몫이 주는구나. 그럼 어떻게 되냐면 농부들을 자기도 도둑인데 다른 도둑들로부터 보호해줘야 내 몫이 늘겠구나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한다는 것이 경제학 이론이죠. 아. 그래서 농부들에게 내가 너희 걸 뺏어가지만 네. 한 가지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나 말고 딴 놈들한테는 안 뺏기게 해줄게. 나는 그러니까 훔쳐가지만 딴 놈들이 훔쳐가는 거는 용서할 수가 없죠. 그거는 정말 그 자기도 훔쳐간다는 걸 잊어버리고 네. 딴 놈들은 정말 나쁜 놈이야. 내가 이 농부들을 보호해줘야 돼. 이런 생각이 저절로 생길 수밖에 없고 네. 그 농부들한테 누가 네 거 뺏어가면 나한테 고발해라. 내가 가서 지켜줄게. 다 응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세금 같은 걸 내. 그게 그게 나중에 내가 너희를 보호해주는 대가로 너희도 나한테 좀 뭐 달라라고 한 것이 세금의 기원이 됐다라고 보는 게 이제 경제학적인 정부의 기원에 대한 이론입니다. 가장 힘이 셌던 조직. 그게 정부의 기원. 예, 그래서 보호비 사실은- 명목으로 예. 뜯어갔던 게 지금의 세금일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거고요. 그 뭐 마피아 두목을 했던 네네. 가드파더가 나중에 이제 진짜로 자기 세력이 커지니까 다 가드파더 오야붕이라고 하는 거는 좀 맞지 않고 나는 왕이라고 부르고 싶다라고 해서 왕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내가 뭐 이렇게 돈을 뜯던 거를 이제 점잖게 세금이라고 부르자라고 해서 이름을 바꾼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끗 차이네요. 갓파더와 킹이.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들었던 게 게임 이론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죄수의 딜레마 예, 그렇습니다. 정도는 많이들 들어보셨잖아요. 예. 죄수의 딜레마가 너 자백할래 말래. 맞습니다. 제가 옆에 있는 애가 그 공범이 자백을 하면은 네가 더 오래 살 수도 있어. 네가 먼저 불어. 뭐 약간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경우의 수로 들어가니까 굉장히 복잡해지더라고요. 혹시 그렇죠. 그 죄수의 이론을 탈출할 수 있는, 깰 수 있는, 반박할 수 있는 이론도 혹시 있나요? 그게 이제 반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예, 반복적이라는 건데 반복 게임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건데 네. 죄수의 딜레마 조금 설명을 드리면 네. 죄수의 딜레마가 하여튼 그 경제학계에 큰 충격을 준. 그러니까 그 제가 이게 나온 게 아마 타이타닉호 침몰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막 인간이 모든 자연을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면서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구나라고 생각했듯이 경제학자들은 인간이 똑똑하기 때문에 어떠한 경제 문제도 우리가 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 죄수의 딜레마가 사실은 더 경제학에 적용될 수 있는 예가 뭐냐면 그 죄수의 딜레마 자체를 보면 네. 죄수 둘이 공범인데 예. 얘네 둘이 다 무기비권을 행사를 하면 그러면 둘이 한 1년형만 받고 나와요. 그런데 그 검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불면 너는 그냥 오늘 바로 풀어줄게. 근데 바로 그렇게 불면은 자기랑 같이 했던 공범은 10년형을 받는 거죠. 네. 그래서 얘도 자백하고 얘도 자백했는데 또 둘 다 자백하면 바로 풀어주는 게 아니라 한 5년형쯤 받습니다. 더 무겁게. 예, 둘 다 입을 다물고 있으면 1년형으로 끝날 거를 둘 다 자기만 살려고 자백했다가 5년형을 받는다는 것이 네. 문제예요. 이게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처벌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지만 네. 이게 이제 좋은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있는데 동해에서 오징어를 잡는데 네. 오징어를 조금 남겨두면 내년에도 자꾸 계속할 수 있는데 아. 금년에 많이 잡으려고 오징어 씨를 우리가 안 잡으면 일본 사람이 잡아가 일본 사람 우리가 안 잡으면 한국 사람이 잡아가 그 작은 오징어까지 다 잡다 보니까 오징어가 씨가 마르는 거죠.
이걸 둘이 서로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거고 의료보험 고갈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보험 고갈도 우리가 이제 의료보험 때문에 요새 문제가 많은데 네. 내가 그냥 엑스레이 찍으면 괜찮은데 MRI 찍어도 이게 의료보험이 커버를 많이 해주네라고 해서 MRI로 다 가버리면 자기 혼자 MRI 찍으면 좋지만 모든 사람이 MRI로 가면 그렇죠. 의료보험비가 자꾸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것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냐면 이 게임을 반복하면 이게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반복하면 해결이 된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랑 이대호 대표님이랑 네. 뭐 좀 쇼킹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싸움이 붙어갖고 네. 내일 대결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물론 주먹 싸움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이 칼 같은 무기를 들고 싸울 수도 있어요. 아니 뭐 머스크랑 조커버거처럼.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칼 같은 무기를 들고 싸우면 이기든 지든 누구나 다 상처를 많이 입어요. 그러겠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겠죠. 그냥 주먹 싸움을 하면 멍 좀 들고 마는데. 네네네. 예, 그래서 주먹 싸움을 하자. 우리가 합의를 했습니다. 신사답게. 네. 내일 우리 절대로 칼 갖고 오지 말고 주먹으로 싸우자. 네. 그런데 그걸 믿을 수가 있을까요? 자꾸 친구 데려오고 그렇죠. 형님들 데려오고. 그렇죠. 그리고 뭐 총 있으면 총도 숨겨오고. 아. 왜냐면 그냥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래 칼은 안 쓸 텐데 혹시 또 이대호 대표님이 내일 칼하고 총 갖고 올 수 있을지 모르니까 내가 호신용으로. 호신용으로 만약에 대비해서 하나 가져가자. 그러다 이제 칼싸움으로 번지는 거거든요. 서로 못 믿고. 예. 그런데 이제 한 번을 하면 이게 믿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게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오늘 싸웠는데 우리가 주먹 싸움 하기로 했는데 칼을 갖고 나오면 이제부터는 우리 못 믿으니까 매일 싸울 때마다 칼 갖고 나온다라고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오늘 하루 조치하고 칼을 갖고 왔다가 계속 칼싸움을 하게 되면 나나 우리 친척들이나 다 칼 맞아갖고 그 미래가 좋지 않다라고 네. 생각해서 어떤 관계든 반복이 되면 그 관계가 나쁜 관계더라도 좋아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다음에는 쇠파이프 가져오고 야구방망이 가져오고 총 가져오고 대포 가져오고. 그러니까 인간이 영악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될까봐 약속대로 주먹 싸움을 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거듭할수록. 핵무기가 생기고 나니까 더 전쟁이 없어진 것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게 하루에 끝나는 오늘 죽기 살기로 싸우면 그런 믿음이 하나도 없지만 이 관계가 지속해서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관계면 싸움도 서로 봐주면서 한다. 그래서 그 죄수의 딜레마도 만약에 이 공범들이 앞으로도 계속 무슨 범행을 할 거라고 생각하면 자기가 오늘 하루 살자고 불지 않고 둘 다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좀 얘가 하여튼 저희는 좀 불만이 이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고 도둑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본하고 우리 사이에도 어장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하루 이틀 고기 잡을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둘이 오징어를 1톤씩만 잡자라고 합의했을 때 그 합의가 지켜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본인의 이익, 예, 본인의 손실이 돌아오지 않도록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그냥 그 얘가 죄수일 뿐인 거고 또 많이들 그 tit-for-tat 전략도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쉽게 말하면 내가 받은 만큼 되돌려준다.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약간 맞습니다. 그런 건가요? 예, 그 tit-for-tat의 제 키 포인트는 네. 제가 만약에 이렇게 나쁜 짓을 했다. 예. 그러면 저한테 따끔하게 한 소리를 하든지 네. 저를 갖다 몽둥이로 때리실 수 있을까요? 사실은 네. 사람이 자기한테 뭘 잘못한 사람을 혼내준다는 게 현실은 되게 어려워요. 나한테 또 손해가 될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해코지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누구를 이렇게 한다는 게 그 사람이랑 감정적으로도 안 좋고 그걸 했다는 것 자체로 자기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당근과 채찍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은 회사의 아까 대표님 얘기도 했는데 회사를 운영하시는 소유자 얘기도 했는데 소유자가 밑에 사람 잘못했을 때 좀 잘해 그러고 당근을 주는 것보다는 너 이렇게 못했어라고 혼을 내는 게 더 쉬울 것 같지만 사람들은 막상 그 혼을 내는 거를 잘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으로 경제학은 사람들한테 올바른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꼭 잘했을 때 돈을 더 주는 것뿐만 아니라 못한 사람은 못한 만큼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을 받는 거를 사람들은 사실은 벌 주는 거를 좀 싫어해요. 벌 주는 게 자기에게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벌을 안 주다 보면 네. 그 약속이 자꾸 깨지고 조직의 인센티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티포텟은 네. 네가 나에게 이렇게 서운하게 하면 나도 너에게 서운하게 할 거야 라는 전략인데 네. 현실에서는 이 탓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나도 그 사람을 응징하는 것을 하기가 막상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걸까요? 그러면 그래도 뭔가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된다라는 걸까요? 필요성 측면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그거를 돌려주기 위해서 또 만든 이론이 있는데 예. Renegotiation Proof라는 또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가 잘못했을 때 이대호 대표님이 넌 잘못했어라고 저를 벌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또 하는 연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으면 그 동업자나 아니면 협력자가 잘못했을 때 그거를 벌하는 것이 자기에게도 이득이 될 수 있도록 그 제도를 또 잘 만드는 법이 있습니다. 어떤 뭐 역할을 부여한다라든지 아니면 인센티브를 준다라든지. 그러니까 그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은 네. 저희들이 협력을 하기로 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일을 오늘 안 했어요. 일을 안 하면 저를 벌 주셔야 되거든요. 그럼 저를 벌 주는 순간 협력이 깨져요. 근데 협력을 했다는 건 벌써 제 협력이 있으면 우리 이대호 대표님의 이득도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협력을 깨고 저를 벌 주는 순간 본인의 이득도 어느 정도 포기를 해야 돼요. 다르게 해석을 하면 다시 담합이 좀 이해가 쉬우니까 네. 제가 이제 A라는 회사에 근무하고 이대호 대표님 B라는 회사에 근무하는데 네. 제가 이제 이대호 대표님이 잘 알아서 저희 상관한테 보고합니다. 제가 B사랑 그 담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네, 네. 담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격을 100원에 맞추기로 했거든요. 100원에 맞추기로 해서 한쪽이 99원을 하면은 이 100원 맞춘 사람은 손해고 99원이 그날 엄청 매출이 네. 늘겠죠. 네. 그래서 이대호 대표님이 저를 배신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담합 깨졌어. 이제 50원에 맞춰서 서로 경쟁해야 돼. 라고 해야 되는데 예. 제 입장에서 그 위에 분한테 제가 담합하려고 그랬는데 저 나쁜 B사가 배신을 해서 오늘부터 우리는 다시 경쟁에 들어가야겠습니다라고 하면 제 위에 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네가 담합하지 해서 했는데 우리 오늘 큰 타격을 입고 담합도 깨졌어? 너 능력이 없잖아. 네. 라고 하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많은 경우에 제가 이 대표님 다시 만나서 오늘 왜 그랬니? 우리 내일부터 잘할 수 있겠지? 라고 해서 다시 잘하자고 설득을 하는 경우가 현실에서 많습니다. 그거를 재협상이라고 그래요. 재협상. 다시 한번 잘해보자. 나쁜 짓도 다시 한번 잘. 네,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사과라는 게 아니라 나쁜 짓을 해서 당한 사람이 너 왜 그랬니? 우리 반성하지. 우리 내일부터 잘해보자. 라고 하는 경우가 막상 현실에는 더 많다는 것이 이제 저희가 연구를 해본 결과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한번 봐주면 어떡하겠어요? 이제 버릇이 들어서 저나 또는 이대호 대표님이 계속 배신을 밥 먹듯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배신을 해도 응징이 안 오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재협상을 해서 다시 앞으로 잘해보자 이렇게 되니까요. 그냥 호구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왜 그 사람은 그냥 알아서 계속 호구가 계속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심리가. 근데 그때 호구가 안 되려고 그러면 호구가 안 돼서 다시 하려는 순간 제가 또 손해를 보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응징을 해야 되니까 다른 회사를 응징하려면 제가 광고비를 늘리든지 가격을 팍 낮춰야 되는데 그럼 우리 회사도 손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이익을 위해서.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법은 어떻게 되냐면 예. 이대호 대표님한테 오늘 잘못하지 않냐 반성하냐 그럼 이대호 대표님이 그래 미안하다 내가 오늘 배신했다 네. 반성한다 그러면 그 대신에 그럼 3일간 물건 팔지 마라 네.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네가 오늘 얻은 이익을 다 토해낼 때까지는 너는 진짜로 손해를 봐야지 내가 그때서야 봐주고 다시 협력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시스템을 짜면 봐주지 않겠죠. 현실에서도 그게 가능하느냐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요? 현실에서 이제 사용되는 경우 보지 못했고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하면 이론상으로. 가능하다고 하는데 하여튼 담합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제도를 만들기 힘들지만 국가 간의 협상에서는 이제 이런 걸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 간의 협상에서. 네, 이런 그 이론이 나오게 될 때까지는 원래 담합이 또 원래 협력이 잘 깨지고 그 깨지는 이유가 한쪽이 잘못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응징이 적절치 못해서 깨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이제 이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뭔가 재협상이라든지 나쁜 짓도 다시 한번 잘해보자라고 먼저 이제 기어 들어가지 않으려면은 응징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쵸. 또 본인이 어떤 피해나 그렇죠. 위험을 또 감수해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응징에서 자기가 피해를 보지 않는 응징 방법을 개발하지 않으면 막상 응징을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응징 방법도 좀 네.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잘못한 애가 손해가 나고 잘못하지 않은 애는 응징할 때 손해가 안 나는 그죠. 그 응징 방법을 연구해 내야지 협력이 잘 유지된다라는. 좀 너무 어렵게 가고 있나요 지금? 네. 네. 그러면 조금 더 쉽게 가정 생활 속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가정 내에서도 이게 물론 뭐 가족은 그냥 누구나 믿고 지원하고 뭐 든든한 존재이기는 한데 그 안에서도 알게 모르게 게임 이론을 또 활용할 그렇죠. 수도 있잖아요. 네. 특히 부모 자식 간에는 더더욱 그럴 거고. 제가 저희 아들 때문에 한번 추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자식이 딱 한 명이고, 근데 이제 아주 착해요. 네. 아버님을 저를 이제 잘 위해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어느 날 내가 나중에 늙으면 좀 많이 아프게 되면 좀 연명 치료 이런 거를 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는데 제 와이프가 개인적으로 연명 치료를 완전히 반대해요. 자기도 안 받을 거고 저로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뭐 아주 먼 훗날인데 지금부터. 예. 그래도 미리미리 대비를 해놔야겠죠. 예. 그래갖고 제가 와이프를 설득하다 지쳐서 안 되겠구나. 근데 보니까 이게 전 가족이 동의해야 연명 치료가 중단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들을 불러서 네. 아버지가 그래도 여태까지 저렇게 키워줬는데 엄마가 만약에 나중에 연명 치료를 반대한다고 해도 너는 거기에 사인하지 않을 수 있냐? 그랬더니 얘가 아버지 제가 당연히 사인 안 하죠. 아버지 오래 사셔야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역시 아들은 믿을 수 있겠구나 네. 라고 했는데 네. 다음 날인가 오더니 얘가 물어봐요. 아버지 근데 연명 치료가 돈 드나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좀 돈이 들 거야. 1년에 몇천만 원은 들 거야. 그랬더니 아버지 그럼 좀 곤란한데요. 라고 해서 제가 충격을 먹은 적이 몇 살 있습니다. 때요? 중학생 때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대학교에 갔는데. 예, 그래도 저는 이제 연명치료 해주려고 믿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 결국은 그런 상황이 되면 가족도 이게 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건 저도 이제 좀 이해가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로 저는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 다 사랑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경제학적 최루의 보루로 그 황금 메추리알 작전이라는 걸 제가 쓰고 있습니다. 황금 메추리알 작전이요? 예. 그게 뭐냐면 예. 그 메추리알이 황금으로 어떤 메추리가 있는데 이 메추리가 맨날 황금 메추리알을 낳아요. 황금알을 낳는. 황금알을 낳는 메추리예요. 거위는 아니고.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거위가 되면 뭐가 위험하냐면 거위의 배를 이렇게 가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거위 뱃속에 이 황금이 많이 있겠구나라고 해서 주인이 거위의 배를 갈라버릴 수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거위처럼 큰 알을 낳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소소하게. 작은 알을 낳아서 메추리가 이게 버리기도 아깝고 왜냐하면 조그만 알이지만 매일을 하니까. 네네네. 그렇다고 배를 가르자니 이 배에 황금알이 많이 있을 리도 없고. 네네네. 그래야지 메추리가 주인의 사랑을 받고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너무 재산이 많으면 가족끼리 또 재산 갖고 싸움이 붙을 수가 있어요. 싸우죠. 네. 그래서 재산을 모으면 안 됩니다. 근데 또 저 같은 남편이 아빠가 수입이 전혀 없으면 또 집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 재산은 없지만 그래도 매년 좀 충분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 그 황금알을 물고 들어오는 이런 존재가 됐을 때 제가 집안에서 가장 대우받고 오래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서 저는 황금 메추리알 작전으로 이제 노후를 보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배를 당장 가를 필요도 없고, 그렇죠. 버리자니 또 아깝고, 약간 계륵 개념으로 계륵 항상 필요한. 예. 맞습니다. 근데 황금알을 낳는 거위 정도 되면은 그래도 한 번에 알을 큰 황금알을 붕붕붕 낳는데, 그렇죠. 그때는 오히려 더 위험해진다라는 거야 상대적으로. 약간 그냥 제가 뭐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을 하면은 만약에 이제 제가 한 100억쯤 있다라고 하면. 와이프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100억 갖고 이 남자랑 살까? 50억 갖고 혼자 살까? 이 무서운 질문이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이제 10억 갖고 있으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죠. 5억 가지고는 노후 준비도 안 되니까. 전혀 안 되니까 이제 뭐 그런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그래서 이제 메추리알로 가야지 황금 거위알은 좀 너무 크다. 이게 본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황금 거위보다는 내가 황금 메추리 그쵸. 알을 낳는 존재인 그쵸. 게 더 나은 거네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약간 농담만도 아닌 게 네. 그 일본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네. 어떤 그 할머니인가 할아버지가 막 100세가 돼서도 계속 이제 정부 거기에 살아 계신 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가정을 조사해 봤더니 네. 돌아가신 지 몇 년 지났는데 자식들이 그분을 사망 신고를 안 하고 있었던 그 노령연금 타먹으려고. 연금 타먹으려고. 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런 케이스가 몇백 건이 나왔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한 10여 년 전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뉴스에 나온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거를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내가 연금을 매달 꼬박꼬박 많이 타면 대우를 받고 살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뭐 제가 시체가 돼서 대우받진 않더라도 살아있는 한은 이 사람이 한 달이라도 더 오래 살면 네. 수입이 한 달 더 들어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저는 또 연금을 많이 들어놓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예, 동안에. 그래서 뭐 이런 거를 이제 저는 나름 가족 간의 게임 이론으로 생각을 하고 뭐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어쨌든 가족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렇죠. 저도 또 가족에게 제가 수입이 없어졌지만 또 연금이라는 수입이 있으니까 또 그만큼 또 존중받을 수도 있는 수단이 아닌가. 그렇죠. 꾸준한 수입을 가져다 주고 연금도 가져다 줄 수 있는 존재. 너무 적나라한 얘기라서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현실이죠. 뭐. 맞습니다. 현실이죠. 예, 예. 현실이죠. 예. 그걸 우리가 공부하는 건데요. 예. 근데 약간 지난번에 저희 KBS 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나오셨을 때 부부간에 실제 교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게임 이론을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사모님이 듣고 계실 수도 있다고. 예, 설마 Y3까지 보시진 않으시겠죠? 뭐 이제 네. 어쨌든 제가 뭐 메추리알 낳기 때문에 네. 헤어질 수는 없으니까 네. 네. 거위알을 낳지 못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그냥 게임 이론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예. 저는 그 사람을 연구하기 위해서 제가 뭐 이공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인문 사회계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그 호기심 때문에 됐는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와이프랑 가끔 싸우는데 왜 싸우나? 네. 내가 와이프 때문에 화가 나는데 왜 화가 나나? 그랬더니 화가 날 때마다 공통점이 있는데 제가 예상한 것과 와이프가 다르게 오늘은 와이프가 기분 좋을 줄 알았는데 집에 갔더니 와이프가 나한테 짜증을 낸다 그러면 오늘까지 왜 나한테 짜증을 내지 이러면서 저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날 제가 오늘 와이프가 집에 가서 짜증을 낼 거다라고 들어갔는데 와이프가 짜증을 내면 짜증이 안 나요. 제가 화가 안 나요. 예상했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와이프를 너무 이해를 못하는 데서 지금 우리 관계가 안 좋아지고 내가 와이프 때문에 화가 나는 거구나라고 해서 와이프에 대한 그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죠. 네.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이런 연구를 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게임을 즐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일부러 짓궂게 네. 와이프가 어떤 경우에 화를 나는지를 실험까지 해봤어요. 그래갖고 내가 이런 말을 하면 화가 나고 저런 말을 하면 화가 안 내나 그래서 막 연구를 해서 낮에 네. 집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해봅니다. 와이프가 화를 내면 기분이 좋아요. 네. 이렇게 하면 화를 내는구나. 네, 예상에 맞았다.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제가 화를 낼 거라고 생각해 화를 안 내면 반성을 합니다. 내가 아직 와이프를 제대로 이해 못했구나.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와이프에 대한 이제 이해를 더 해서 와이프를 많이 이해하니까 요즘은 이제 서로 화낼 일을 잘 알아서 피하고 불필요한 행동을 피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이게 약간 무리가 될 수 있는데 혹시 안씨, 강씨, 최씨라는 안강최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 예전부터 좀 유명했죠. 그렇죠. 특히 이제 이거 고정관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 그냥 고집이 센 뭐 성씨 뭐 이렇게 해서. 제 아내가 이제 그 중에 한 성씨인데요.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3대 성이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것도 게임 이론으로 보면 전략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성격이 까칠하니까 우리랑 싸울 생각을 하지 마라라고 어떻게 이렇게 저희가 레퓨테이션 게임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자기 명성을 쫙 알리면 사람들이 그게 겁나서 덤비지를 못하는 이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레퓨테이션 게임을 안강최가 정말 좀 성격이 원래 까칠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까칠하지 않은데 까칠하다고 인식되면 이득이 있기 때문에 까칠하게 이제 인식이 되려고 노력하시는 것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와이프랑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까칠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좀 살다 보니까 까칠한 척하는 면도 있는 것 같다. 라는 인상. 그래야지 내가 협상력이 더 강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제 죽은 듯이 여기는 내가 그 싸워봤자 이길 수가 없다라고 살다가 어느 날 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래서 한번 이제 조금 대든 적도 있고. 표현을 그래서 한번 좀 대들었더니 조금 그다음에 편해진 면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레퓨테이션 게임. 그러니까 항상 어디 가서 친절하고 항상 착하고 항상 화도 안 내고 이런 사람은 그냥 쟤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이렇게 그쵸. 되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어디 나가서 자기 주장도 할 때는 하고 화를 낼 때는 또 화도 낼 필요가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때로는 비이성적으로 행동하면 그것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죠. 한번 그냥 확 뚜껑 열려갖고 성질 한번 쟤는 내고 나면은 건드리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대호 대표님은 건드리지 마. 잘못 건드리면 아까 이야기하셨던 뭔가 또라이 전략이라는 게 가끔 필요하다. 맞습니다. 그 또라이 전략 이야기 나와서 말인데 사실 요 책이 그들은 왜 최후의 승자가 되지 못했나 이게 역사 속 인물들을 빗대서 그 게임 이론으로 풀어보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서 뭐 몇 가지가 나오는데 잠깐 그 또라이 전략이 나왔으니까 요 현대 이론으로 먼저 가볼까요? 현대 이론. 저는 이쪽 보면서 그 맨 뒷부분이 고르바초프가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적부터 배웠던 고르바초프는 그러니까 소련이 해체가 되긴 했습니다만 서방이라든지 아시아 국가에서 봤을 때는 좋은 아저씨, 착한 아저씨, 이마에 지도가 그려져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한 아저씨가 되는데 훌륭하신 분이죠. 소련 입장에서 보면은 소련을 멸망시킨 사람? 평가가 완전 엇갈린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되게 뭔가 착하고 선하고 막 인류를 위해서 노력하고. 그러니까 그거랑 이게 대비되는 게 이제 지금 북한에 있는 또라이. 뭐 왕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북한에 있는 지도층 얘기인데 사실은 그때 그 고르바초프가 소련이 멸망할 때 소련이 좀 그때 힘이 약해지긴 했지만 그 소련과 지금의 북한을 비교하면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소련이 높았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상대적으로 약한 북한은 아직도 살아남았고 북한보다 훨씬 셌던 소련이나 동독이나 뭐 이런 뭐 루마니아나 이런 나라들은 다 망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그것이 그 핵무기를 갖고 있어서 북한이 안 망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북한의 핵무기하고 당시 소련이 갖던 핵무기 숫자는 이건 비교가 안 될 정도였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비유를 듭니다. 그 어떤 사람이 그 권총이 있는데 권총에 총알이 한 발 든 권총이에요. 그걸 들고 버스 안에서 인질극을 벌여요. 그러면 이 인질극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버스 안에는 건장한 사람이 30명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대호 대표님이 권총 한 발 든 다 아는데 여기 한 발밖에 안 들어가는 거. 한 발밖에 없다는 걸 다 알아요. 다 아는 상황. 다 아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 30명이 권총을 위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30명이 갑자기 확 덤벼들면 이대호 대표님은 권총을 쏘실 수 있을까요? 못 쏘죠. 쏘면 어떻게 될까요? 쏴서 한 사람이라도 저거 되면은 그냥 이렇게 권총을 안 쏘면 그냥 한 1년 살고 나올 거 거기서 권총을 쏴서 사람이 다치면 정신형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제대로 된 사람이면 아마 권총을 들고 휘둘지도 않겠지만 휘둘고 한번 혹시나 그러고 위협을 해서 돈 다 내놔 그랬다가 사람들이 돈 안 내놓고 이렇게 덤벼들면 바로 내려놓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할 거거든요. 사실은 북한이 가진 핵무기가 그런 상황이에요. 북한이 핵무기가 있다고 주변에 있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을 그 핵무기로 이길 수가 있을까라고 하면 이길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숫자 싸움으로 봐도. 그 뭐 핵무기가 몇 개 있든 어쨌든 다 죽일 만한 숫자의 핵무기가 아니고 그걸 한 발이라고 쏘면은 북한 정권은 뭐 멸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 권총에 총알이 들어있다. 권총을 갖고 있다라는 핵무기를 갖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 핵무기나 권총을 든 사람의 전신 상태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마약을 한 사람이라든지 초등학생이 권총을 들고 있으면 30명의 건장한 사람이 못 덤벼요. 왜냐하면 쏠 것 같기 때문에. 근데 너무나 점잖고 우리가 아는 이성적인 이데오 대표님은 오히려 만만히 보고 덤빕니다. 그 쟤는 절대 안 쏠 거야. 쏠 수 없죠. 잃을 게 그렇게 많은데. 근데 지금 막 말도 횡설수설하고 제정신이 아닌 또라이 같은 사람이 있으면 네. 이거는 막 한 발이 있고 여기 300명이 있어도 못 덤빕니다. 왜냐하면 덤볐다가 한두 명 죽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사실은 핵무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핵무기를 버튼을 쥐고 있는 사람의 정신 상태가 어떻게 보면 더 국제 관계에서 중요할 수 있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지도자들은 핵이 그렇게 많아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불안해서 밤잠을 못 자지는 않잖아요. 예. 그런데 북한이나 이런 데는 이 무기가 있으면 얘네들은 쓸 수도 있다. 왜? 불안하니까 뭔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거기서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소련의 지도자들을 보면 잘 나타나지도 않고 어떤 사람인지 몰랐는데 고르바초프가 잘못한 거는 너무 보니까 아까도 얘기한 너무 인자한 사람 못 죽이실 것 같은 너무 착한 그 사람이 그런 이미지를 갖는 순간 소련이 핵무기가 1000개, 2000개가 있어도 이거는 다 위력을 잃는 겁니다. 뭔가 공산국가, 네, 그래서 독재를 할 수도 있는데 되게 착한. 그렇죠. 절대로 핵무기를 쏘지 못하. 근데 핵무기를 그 최고 권력자가 쏘지 못하면 그 핵무기는 없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완전 반대되는 상황은 그거 아닙니까? 계속 김정은이 자기 그쵸. 책상 위에 핵버튼 있다. 푸틴이 뭐 어디 돌아다닐 때도 핵가방. 자기 친척들 막 죽이고. 응. 그렇죠. 그 전에는 막 이렇게 비행기 막 폭파시키고 테러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북한 정권은 좀 이상한 정권이다. 얘는 쏜다면 쏠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것이 또라이일 수도 있지만 또라이인 척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또라이 전략의 허허실실인데. 그러니까 본투 또라이가 있는 거고. 그렇죠. 또라이인 척하는 걸 수도 있는 사실은 거고. 또라이가 그렇게 많을 리는 없거든요. 뭐 100명이면 한두 명 있는데 한 10명 이상이 또라이인 척하고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뭐 트럼프 시절에는 미국에도 또라이, 중국에도 또라이, 뭐 러시아에도 또라이, 북한에도 그래서 또라이들의 전성시대 막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는 진짜 또라이도 있지만 또라이인 척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 중에는. 네. 그래서 이게 진짜 또라이인가 또라이인 척하는 건가를 이제 국정원에서 알아내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놓고선 해야 하기 때문에 이쯤 되면 이제 게임 이론이 되게 수학적으로 복잡해집니다. 얘가 또라이일 확률, 또라이인 척 확률. 근데 얘가 어떤 행동을 하면 그 확률을 다시 한번 업데이트해서 확률이 변하고 뭐 이런 걸 계산을 하는 게 이제 그래서 이제 수학적으로 좀 어려운 분야다. 지금 그래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한 1년 반이 맞습니다. 다 됐는데 푸틴이 진짜 저게 또라이인지 뭔지 안 보이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본토를 공격을 못 하는 거고 서방에서도 본격적으로 지원을 못 하는 거고 전쟁 중이어서 사실은 지금은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을 좀 받아줄 수가 없어 또 이렇게 또 하는 거고. 근데 뭐 푸틴도 약간 계산을 잘못한 게 그 젤렌스키가 저렇게까지 저항할 줄 어떻게 보면 그것도 사실 저항한다는 게 왜 저렇게까지 저항을 하지? 사람이 저렇게 죽어가면서 그러니까 양쪽 다 어떻게 보면 젤렌스키나 푸틴이나 둘 다 또라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둘 다 또라이인 척할 수도 있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둘의 딜레마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은 내가 이렇게 네. 또라이거나 또라이인 척해서 침공을 하면 젤렌스키는 제정신이기 때문에 금방 항복할 거다라고 네. 생각했는데 젤렌스키가 또라이인지 또라이인 척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1년 반 동안 계속 싸우고 있으니까 이게 또 지금 누가 또라이고 또라이인 척 만약에 둘 다 또라이면 영원히 안 끝날 거고 또라이인 척하는 거면 어떻게 또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는 거고 하는 거죠. 그 직전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트럼프는 어렸을 때부터 좀 난폭성이 좀 있었다고 하고 권위주의 되게 셌다고는 하는데 트럼프도 굉장히 그런 또라이 전략을 잘 활용한 케이스잖아요. 대선 그쵸. 때도 그랬고 중국과의 그 무역 마찰 때도 맞습니다. 그랬고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게 개인적으로는 인간적으로 참 바람직하진 않지만 그렇죠. 정치인들은 주변 사람들이, 아까 고르바초프처럼 너무 착하면 그 약간 국익의 손실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나 최고 지도자가 약간 성격이 무난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정치인들도 좀 많이 공부하겠죠. 이런 또라이 전략을. 글쎄요, 제가 아직 제 제자 중에 정치인이 나오지는 않아갖고 잘 모르겠지만 아니 왜냐면 가끔 보면 저 정도까지라고 할 정도로 좀 되게 무리수를 두는 정치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 거 보면은 아니 왜 이렇게 저렇게 극단적으로 가지 그렇죠. 싶은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표에 그쵸. 따라서 유불리가 생기니까 그렇죠. 하는 전략일 예, 테고. 예. 그래서 그게 참 이게 계산된 건가 아닌가. 특히 본인이 진짜 또라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또라이인 척 아마 또라이인 척할 가능성이 더 크죠. 예, 정치인이라면. 그렇죠. 그래서 저분이 어디 무대에 섰을 때 어떤 극단적인 저기 집단 이해관계 있는 집단이 있을 때 그 앞에 섰을 때 하는 행동 보면은 언행이 또라이인가 봐 싶은데 또 어디 나와서 인터뷰하시는 굉장히 정제되어 그렇죠. 있는 말투와 그래서 저 사람이 그 사람이 맞나 헷갈릴 정도로.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잘 활용을 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근데 막상 그거 쓰려면은 가면을 쓰고 이렇게 하는 게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요. 예, 그러니까 또라이인 척한 사람이 어느 순간 난 아니다라고 커밍아웃을 하면 아주 우습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시작하면, 그러니까 그 또라이 전략을 만약에 또라이가 아닌 또라이인 척하려고 하시는 분에게 제가 한마디 들 거는 이게 되게 효과적일 수 있는데 한번 시작하면 죽는 날까지 해야 된다. 알고 봤더니 또라이가 아니다 그러면 그만큼 우스운 꼴이 될 수 없는 게 또 또라이 전략이기 때문에. 또라이 예, 전략 예. 그냥 끝까지 가야 된다. 그렇죠. 예, 예. 그 레이건 대통령도 그쵸. 그런 쪽에 속했었나요? 고르바초프가 그 레이건 대통령의 또라이 전략에 당한 거죠. 당한 거예요? 예, 예. 뭐 예를 들자면 뭐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좀 뭐 처음에는 협상을 해갖고 예. 레이건한테 좀 받아내고 핵을 포기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예. 레이건이 되게 또라이처럼 우리 나는 전쟁을 좋아한다. 우리 뭐 전쟁하자. 대놓고. 라는 식으로 그다음에 뭐 이제 방송 사고처럼 해서 예. 뭐 내가 여기 포탄을 누르면 러시아의 그 핵폭탄이 막 떨어지게 되는데 얘 한번 눌러볼까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방송식 사고식으로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레이건은 전쟁을 좋아한다. 전쟁을 하고 싶어하는 전쟁 광이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고르바초프가 이제 조금 제 생각엔 착해서 고민을 하고. 예. 이거는 이제 협상도 힘들겠고 이 전쟁 너 레이건이 양보 안 하면 내가 전쟁한다고 레이건은 좋아할 수도 있겠구나. 그럼 그냥 내가 양보하자. 전쟁 안 나게. 또 이렇게 한 측면도 조금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이거 듣다 보니까 무서워요. 왜냐면 그 예측이 안 되는 사람들이고 또 그쵸. 그런 사람들이 절대 권력을 잡고 있고 또 주변 강대국에서 보면 트럼프 때 또 푸틴 막 이럴 때도 진짜 저 또라이들 그 뭐라 해야 돼? 스트롱맨이라고들 많이 표현을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있을 때 이권을 또 많이 그 나라가 가져간 것들이 눈에 띄었다 보니까 자꾸 다른 나라에서도 자기들 지도자로 스트롱맨을 또 원하는 경우들이 그렇죠. 또 생겨나고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또라이인 척 잘못하다가는 진짜 전쟁이 날 수도 있다는 게 문제죠. 또라이가 아닌데도 척을 하다가. 그래서 뭐 정답은 없는 것 같고요. 너무 착해도 안 되고 너무 또 그 스트롱해도 안 되고 그 참 정치적으로 잘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 게 중요한데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착하게 최소한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또라이 전략을 내가 쓰진 않아도 또라이 전략에 당한 아까 말씀하신 호구가 되지는 말자. 그게 이제 저의 약간 개인적인 마지노선이다. 상대방이 이런 전략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알고 저거 하자라는 거죠.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고. 예. 죽은 말의 뼈를 사는 예. 천리말을 구해오라고 했는데 예. 죽은 말의 뼈를 사왔던 이야기. 예. 이것도 되게 감명 깊더라고요. 앞에 한 그 시그널하고 하고 상통되는 건데 그 연나라 왕이 명마를 아주 좋아해서 지금 우리로 치면은 무슨 이제 명품 뭐 페라리 이런 거 좋아하시는 뭐 그 귀족이 있다라는 것과 비슷한 거겠죠. 네. 그래서 명마를 좋아해서 중국 전체에서 명마를 구하라고 했는데 저기 멀리 뭐 한 달쯤 떨어진 곳에 있는데 명마가 있다라고 해서 신하를 보냅니다. 근데 신하가 가 보니까 명마가 죽었어요. 그새. 뭐 그 당시 막 천리마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천리마. 그래서 그 천리마가 죽었는데 이 신하가 그냥 오지 않고 죽은 천리마의 뼈를
사서 옵니다. 그러니까 왕은 화가 났죠. 연나라 왕은 얘가 명마를 천리마를 구해오려 했는데 천리마가 죽었으면 그냥 오지 왜 뼈를 사왔냐. 이거 돈 이렇게 많이 들고. 그랬더니 이제 그 신하가 하는 얘기가 네. 아 이게 천리마의 뼈를 이렇게 큰 돈을 주고 샀다라는 소문이 펴지면 우리가 말을 사러 다닐 필요가 없이 중국 전체의 천리마를 가진 사람이 다 말을 끌고 올 거다. 왜냐하면 연나라 왕한테 천리마를 가져가면 죽은 뼈도 사는 사람인데 산 천리마는 높은 값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올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그 결과 그 왕이 천리마를 많이 얻게 됐다라는 건데 자기가 어떤 거에 그 진짜 그 집착을 갖고 이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으면 좀 일반적인 수단을 뛰어넘는 상식을 뛰어넘는 이런 행동을 해서 그거를 사람들에게 시그널을 보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 언행을 통해서 시그널을 확실히 주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할 법한 거라면 시그널이 안 돼요. 제가 얘가 명마를 좋아하지 않는데 좋아하는 척만 한다. 그러니까 아까 척만 한다는 것과 비슷한데 네네. 이 척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난 진짜 또라이다. 난 진짜 실력 있다. 실력 있는 척이 아니라 라는 거를 보여주려면 일반인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기 힘든 행동을 보여줘야만 다른 사람들이 납득을 할 수 있다. 상식을 뛰어넘어야 된다. 그렇죠. 아까 그 또라이 전략도 마찬가지고 예. 시그널링 게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또라이인 척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또라이인데 나의 가치를 몰라준다라고 그러면 더 또라이의 또라이인 척. 트럼프가 그런 행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상또라이. 예. 저거는 척하는 사람으로선 따라갈 수가 없어. 라는 정도의 행동을 해야지 자기의 그 본질을 알릴 수가 있다. 쟤는 안 돼. 쟤랑은 안 돼. 막 이러고.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혹시 그 끝내시기 전에 약간 게임 이론을 실생활에서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조언 마지막으로 좀 듣고 마무리할까요? 조언이요. 네. 그 게임 이론에는 그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열심히 일해야지 잔꾀만 굴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네네. 그게 일리도 있고요. 근데 이 세상은 이게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고 신이 만든 세상은 저희가 보니까 아닌 것 같고 다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세상이고요. 이것도 너무 그 심리적 압박을 받으실 필요가 없고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도 하고 자기가 아닌데 이런 척 저런 척 하면서 하는 행동이 그 나쁘다고 하고 그게 아주 보기 싫고 지저분하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그럴 수 있지만 또 이렇게 사람들이 하면서 열심히 사는구나. 또는 이런 작전을 기가 막힌 작전을 또 나름대로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해 냈구나라고 생각해서 살면 또 그것 또한 또 재미있고 이런 작전이 있는데 나는 어떻게 대항해야 됐구나라고 생각하면 또 그런 대로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그 재미있고 이 세상이 그렇게 어두워 보이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략이나 또는 뭐 나쁘게 얘기하면 잔꾀에 대해서 조금 너무 나쁜 이미지를 갖지 않고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시면 일단 첫 번째는 재미가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그걸 하지 않더라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알면 본인이 이제 회사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모든 생활에서 조금 더 평화롭고 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전략이나 잔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선입견을 갖지 말고 좀 이렇게 좋은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 걸 한번 저는 권해드립니다. 그러려고 우리가 공부하고 전략을 짜고 하는 거죠. 사실 뭐 그냥 농담만 진담만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보자 하니까 보자기로 보이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보이고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상대적으로 그렇죠. 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보면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 누구에게도 패키지지 말고 좋은 이야기를 좋은 평가를 들어야지라고 선행으로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선의로 했는데 돌아오는 것만큼은 다 그렇게 좋은 거는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근래에도 많이 느낍니다. 우리 한승우 교수님을 일찍 뵀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너무 올바르게 근데 그거를 자기가 하지 않더라도 그런 걸 알고 있으면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마음의 타격은 뭐 금전적이나 모르지만 그 사실 사람이 마음의 타격을 입는 게 또 크잖아요. 그런 타격은 훨씬 덜 느낄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금전적인 손실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타격을 덜 받기 그렇죠. 위해서라도 네. 우리가 게임 이론을 좀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야, 너무 감사합니다. 연세대 경제학부의 한순구 교수님, 예, 그들은 왜 최후의 승자가 되지 못했나라는 책도 재밌게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